리설주를 24시간 감시하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만남을 기록하세요. 김정은이 김평일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30년 만에 상봉에서 나온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신의 아내를요? 김주애의 엄마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아내를 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리설주가 이미 김평일을 역으로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48일 후 저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 역시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김씨 일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권력 개임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정무참사로 근무했던 리성혁입니다. 물론 본명은 아니고 아직 위험이 있어서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정확히 28년 동안 해외 각국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중남미 전 지역을 담당하면서 김평일과도 여러 번 업무상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체코 프라하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23년 9월 20일이었거든요. 그때 김평일이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성혁 동무, 곧 평양에 가게 될 것 같네. 30년 만에 말이야. 왜 갑자기 평양에 가시게 된 거죠? 김평일이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하지만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네. 그때는 단순히 김정은이 숙부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평일의 귀국은 절대로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었다는 거요. 이것은 김정은이 3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가족 내 첩보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벌어진 가장 소름돋는 진실입니다. 제가 쿠바에서의 제 삶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일성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전공은 스페인어와 국제관계학이었고 특히 중남미 지역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졸업 후 바로 외무성에 배치됐어요. 28년 동안 북한 해외 공관에서 근무했어요. 쿠바 대사관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 영사, 니카라과 정무참사까지 중남미 전 지역을 담당했죠. 그 과정에서 총 47개국의 외교관들과 교류했어요. 특히 2013년에는 청천강호 억류 문제 해결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파나마에서 억류된 북한 화물선을 석방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김평일처럼 오랫동안 해외에 있다 보니까 북한 체제의 모순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월급은 미화로 월 800달러의 특별수당까지. 쿠바 현지에서는 상류층 생활이었습니다. 하바나 베다도 지구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자유로운 외교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가짜라는 걸 점점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제가 김평일을 프라하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당시 김평일은 체코 대사로서 30년째 근무하고 있었어요. 키는 김정은과 비슷했지만 체형은 훨씬 날씬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보통 오랫동안 해외에 있던 북한 외교관들은 본국 소식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김평일은 달랐어요. 평양 소식보다는 국제 정세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성혁이 최근 평양 상황이 어떤가? 글쎄요. 김주애 동무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김여정 동무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김평일이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겠지? 네, 모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좋네. 가족이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지. 그때는 그냥 가족을 걱정하는 숙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가족을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김평일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김평일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성혁이 혹시 평양 내부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나? 저희 쿠바 대사관에서는 본국 연락이 제한적이라서. 그럼 리설주 동무나 김여정 동무 관련 소식은 어떤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김평일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하지만 그 눈빛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마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시선이었거든요. 2023년 10월 5일, 김평일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성혁이, 나 곧 평양에 간다. 30년 만에 말이야.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상봉하시겠네요. 그런데 김평일의 표정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상봉,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닐 것 같네. 무슨 뜻이세요?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하지만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그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특별한 임무라는 게 뭔가 불길했거든요. 10월 10일, 김평일이 프라하를 떠나기 전날 저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어요. 성혁이 혹시 평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조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평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야. 특히 권력이 개입되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틀 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오후 3시 22분 평양 순안공항. 저는 그날 쿠바 대사관 업무차 평양에 와 있었어요. 우연히 공항 VIP 라운지에서 김평일의 귀국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30년 만에 조선 땅을 밟는 김평일.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감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하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적진에 잠입하는 첩보요원 같았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김평일을 맞이했어요. 30년 만의 상봉인데도 포옹은 형식적이었고 대화도 매우 짧았어요. 숙부,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정은아. 나도 오랜만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김평일에게 뭔가를 귓속말로 전달하는 걸 봤어요. 김평일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라는 거려. 공항에서 나오면서 김평일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성혁이, 너도 평양에 와 있었구나. 네, 업무차 잠깐 들렀어요. 30년 만에 귀국 축하드립니다. 김평일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성혁아, 앞으로 며칠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왜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생각보다 복잡해. 그때 김평일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30년간 해외에서 다져진 첩보요원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날 밤 만경대 영빈관에서 김평일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저도 해외 공관 근무자 자격으로 초대받았어요. 리설주가 김평일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삼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그래, 설주야. 너도 변함없이 아름답구나.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족 인사였지만 김평일이 리설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김여정과의 대화였어요.
오빠, 체코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여정아, 너도 많이 바뀌었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여. 김여정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숙하다는 표현이 묘하게 의미심장했거든요. 만찬이 끝난 후 김평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성혁이, 내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겠나?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김평일이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없고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평양 대동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평일을 만났어요. 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성혁아, 이걸 보면 충격받을 거야. 무엇인가요? 김평일이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었어요. 리설주 동향 파악 및 보고 극비 임무 지시서. 이게 뭐예요? 김평일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30년 만에 평양에 온 진짜 이유야. 리설주를 감시하라는 거지. 감시요? 정은이가 직접 지시한 거야. 리설주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보고하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김정은이 자신의 아내를 감시하고 있다고요? 왜 리설주를 감시해야 하는 거죠? 김평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설주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대. 중국 쪽 인맥들과 자주 접촉하고 김주의 교육에도 독자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30년간 해외에서 쌓은 첩보 경험을 활용해서 리설주를 완전히 파악하라고 했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거든요. 문서를 더 펼쳐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한 감시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리설주의 일일 스케줄, 만나는 사람들, 전화 통화 내용, 심지어 표정 변화까지 모든 걸 기록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위험 신호 목록이었어요. 중국 관련 인물과의 사적 접촉, 김주의 교육에 대한 독자적 개입, 김여정과의 비공개 회동, 해외 언론 관련 활동,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삼촌, 이런 일을 정말 하실 건가요? 김평일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거부하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 하지만 리설주는 가족이잖아요. 성혁아, 북한에서는 가족도 권력 앞에서는 언제든 적이 될 수 있어. 김일성도 형제들을 숙청했고, 김정일도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김정은도 장성택과 김정남을 처리했잖아. 리설주도 예외는 아니야. 만약 그녀가 김정은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제거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북한 체제의 무서운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김평일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성혁아, 너도 이 일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요. 해외 공관 출신이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리설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수집해달라.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김평일의 요청을 거부하면 저 역시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김평일의 본격적인 감시 작전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 김평일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성혁이, 오늘부터 리설주 동향을 파악해야 해. 너도 도와줄 수 있겠나?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해외 공관 출신이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리설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수집해봐. 첫 번째 관찰 대상은 리설주의 개인 비서였어요. 김은이라는 여성이었는데 리설주와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거든요. 오후 2시 만경대 부근 찻집에서 김은희와 만났어요.
은희 동무, 오랜만이에요. 해외에서 돌아와서 인사드리려고요. 성혁 동무, 정말 오랜만이네요. 후반은 어떠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리설주 얘기를 꺼냈어요. 리설주 동무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은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요즘 조금 바쁘세요. 김주의 동무 교육 문제로 여러 곳과 연락을 자주 하시거든요. 어떤 곳들이요? 김은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중국 쪽 교육 전문가들과 연락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평일의 감시가 헛된 게 아니라는 거려. 리설주가 정말로 중국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김은희와의 대화를 마치고 김평일에게 보고했어요. 삼촌, 리설주가 정말로 중국 교육 전문가들과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평일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이제 더 자세히 파악해야겠어. 다음 날, 김평일은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리설주의 개인 차량에 추적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30년간 해외에서 익힌 첩보 기술을 활용한 거였죠. 오후 3시, 리설주가 공식 일정에 없는 장소로 이동했어요. 평양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김평일과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리설주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일까요? 김평일이 쌍안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더니 말했어요. 베이징 사범대학 교수 같아 보이는데 리설주가 왜 그런 사람과 비밀리에 만나는 거지? 두 사람의 대화는 약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리설주가 뭔가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중국인 교수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만남이 끝난 후 김평일이 말했어요. 이건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야. 리설주가 중국과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있어. 그날 밤 김평일이 김정은에게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상세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리설주 동향 보고서 1호,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 교수와 비공개 회동, 김주의 교육 관련 독자적 계획 수립 추정, 공식 일정에 없는 사적 만남 확인, 지속적인 관찰 필요. 이 보고서를 본 후 김정은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평일에게 더욱 강화된 감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김평일이 리설주의 개인 서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30년간 해외에서 쌓은 첩보 기술을 총동원한 거였죠. 성혁아,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무엇인가요? 리설주가 김여정과 비밀 회동을 했어.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야. 김평일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리설주, 여정아, 김주의 교육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 김여정, 언니, 무슨 일이에요? 리설주, 중국에서 제안이 왔어. 김주애를 베이징에서 1년간 교육받게 하자는 거야. 김여정,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리설주, 아직 말하지 않았어. 우리끼리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얘기하려고.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리설주가 김정은 몰래 김주애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촌, 이건 정말 위험한 일 아닌가요? 김평일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일이거든. 만약 김주애가 중국에서 교육받으면 나중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북한의 4대 세습도 위험해질 수 있고, 더 심각한 건 리설주가 김정은 몰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그날 밤 김평일이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리설주 동향 보고서 2호,
긴급. 김여정과 비공개 중국 관련 협의 확인. 김주의 베이징 교육 계획 진행 중. 최고 지도자 모르게 진행되는 독자적 행동. 즉시 대응 조치 필요. 이 보고서가 김정은에게 전달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평일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성혁아, 큰일 났어. 리설주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무슨 일이죠? 어젯밤 리설주가 갑자기 개인 서재를 점검하더니 도청 장치를 발견한 거야. 발견됐다고요? 김평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리설주가 그 장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정면 승부가 시작될 거야. 그날 오후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설주가 김평일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오후 4시 김평일의 숙소에 리설주가 나타났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설주야, 갑자기 웬일이니? 리설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요즘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삼촌도 아시는 일인가요? 김평일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감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리설주가 테이블 위에 작은 기계를 올려놓았어요. 바로 김평일이 설치했던 도청 장치였어요. 이게 제 서재에 있었어요. 30년 전 체코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똑같더라고요. 그 순간 김평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킨 거였어요. 설주야. 리설주가 김평일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삼촌, 저를 감시하라고 지시받으신 거죠? 정은이한테서요. 김평일이 할 말을 잃었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리설주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30년 만에 귀국하신 진짜 이유가 저를 감시하는 거였군요. 설주야,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중국과 연락하는 것도, 김주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도, 김여정과 얘기하는 것도, 모든 걸 감시하고 계시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리설주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려. 그런데 리설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삼촌, 감시하는 건 좋은데 저도 삼촌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 모르셨겠죠? 역감시라고요? 제가 30년간 평양에서 살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날 이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리설주 vs 김평일의 첫 보전이 시작된 거예요. 며칠 후 김평일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성혁아, 리설주가 나보다 한 수 위야. 무슨 뜻이죠? 그 여자가 내 모든 행동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 내가 언제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보고서를 쓰는지, 모든 걸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리설주가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해놨어. 30년간 평양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서 말이야. 더 무서운 건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역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평일 동향 파악 보고서를 작성해서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평일의 감시 방법과 기술 분석, 체코에서 습득한 첩보 능력 평가, 가족에 대한 충성도 의심, 30년간 해외 거주로 인한 사상적 변화 가능성, 리설주의 역보고를 본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평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11월 초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김평일이 저에게 다급하게 연락했어요. 성혁아, 큰일이야. 내가 위험해졌어. 무슨 일이세요?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내 모든 걸 폭로했어. 30년간 체코에서 했던 일들, 서방 세계와의 접촉,
심지어 북한 체제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걸 말이야. 그럼 김정은이 나를 불신하기 시작했어. 어쩌면 숙청될지도 몰라.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김평일이 위험하다면 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김평일이 제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성혁아, 너도 이 일에 연루됐으니까 조심해야 할 거야. 저도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성혁아, 만약 내가 사라지게 되면 너도 24시간 안에 평양을 떠나야 해. 그때 김평일이 저에게 한 말이 더 있었어요.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우리 둘이 공모했다고 보고했어. 해외 출신 외교관들끼리 짜고 감시 작전을 벌였다고 말이야. 그럼 저도, 너도 곧 조사받게 될 거야.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갔어요. 28년간 충성스럽게 근무한 외교관이 이런 식으로 위험에 처할 줄 몰랐거든요. 더 무서웠던 건 리설주가 저에게도 직접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11월 10일, 리설주의 측근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성혁 동무, 리설주 동무께서 잠깐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일로요? 직접 말씀드리시겠대요. 오후 3시 만경대 응접실에서 리설주를 만났어요. 혼자서 들어간 건 아니고 김평일도 함께 있었어요. 리설주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감시하느라고 말이에요. 설주야, 그건 삼촌, 이제 변명은 그만하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리설주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성혁 동무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리설주 동무, 저는 28년간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이런 일에 써도 되는 건가요? 리설주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정은이에게 보고한 내용을 알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평일 삼촌과 리성혁 동무가 공모해서 저를 감시했다고 했어요. 해외 출신들끼리 짜고 제 모든 행동을 파악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분이 서방 세계에서 쌓은 인맥을 이용해서 저를 중국 간첩으로 몰아가려 한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리설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곧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두 분을 조사하러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살기 위해서는 탈북해야 한다고. 아내를 침실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여기 있으면 위험해져. 김평일 사건에 내가 연루됐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8년간 해외에서 살아왔지만 탈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여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김평일이 위험해졌다는 건 나도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정말,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28년 동안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가 본 자유로운 세상,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곳에서 살 권리가 있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13살 둘째는 아직 어리고 17살 첫째도 충격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아빠 일 때문에 잠깐 여행을 간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큰아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여행이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곧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우리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11월 28일부터 저는 본격적인 탈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감시였어요. 김평일 사건 이후 해외 공관 출신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거든요. 하지만 28년간 해외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쿠바에서 알고 지낸 탈북 브로커와의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매일 평양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워 나갔어요. 11월 30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새 여권이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외무성에서 긴급 업무를 위해 새 여권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오후 2시에 여권을 받았고, 저는 즉시 결심했어요. 오늘 떠나자. 가족에게 6시간 전에 통보했어요. 여보, 오늘 밤 8시 평양을 떠난다. 너무 갑작스러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야. 오후 8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베이징행 항공편에 올랐어요. 공식적으로는 중국 업무 출장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짐 검사를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의심스러운 물건이라도 나오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출장 목적이 뭡니까? 출입국 담당자가 제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물었어요. 중국 쪽 무역 업체와 협의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언제 돌아올 예정입니까?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거든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행기 탑승구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매 걸음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불안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보위부가 와서 저를 끌어내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맬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살던 조선 땅이 점점 작아져가는 걸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한 후 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했어요. 중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거예요. 북한 당국이 제 탈출을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거든요. 멕시코시티에서 또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서 최종 목적지인 과테말라로 향했어요. 과테말라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한국 대사관이 없어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망명 신청을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의 추격을 받았어요. 과테말라 시티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무전기 잡음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1호실 확인했습니다. 2호실도 이상 없습니다. 목표는 3호실입니다. 제가 묵고 있던 방이 바로 3호실이었어요. 급하게 아내와 아이들을 깨웠어요. 조용히, 지금 당장 일어나. 창문으로 나가야 해.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우리가 위험해.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열쇠로 문을 따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호텔 3층이라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했어요.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발코니가 있었거든요. 온 가족이 창문으로 탈출해서 호텔 뒷골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때였어요. 둘째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빠, 무서워. 그 소리를 듣고 추격자들이 우리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았어요. 저기다. 3시 방향.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북한말이었어요. 우리는 과테말라 시내 골목길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한밤중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만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총소리였어요. 탕. 공중에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고 사격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겨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행히 미국 대사관 근처 대로변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과테말라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숨을 헐떡이며 쓰러질 뻔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해서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12월 15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자유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았다. 정말 살아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어요. 김평일과 리설주의 비밀을 폭로하면 아직 북한에 남은 동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 도착 일주일 후 세상을 뒤흔든 증언. 12월 15일 한국에 도착한 후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2월 22일 드디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모여들었어요. CNN, BBC, NHK, 그리고 한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까지. 제가 김평일의 리설주 감시 작전 목격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관심이 폭발한 거였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각오했어요. 김씨 1. 가의 무서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여러분, 김정은이 김평일을 30년 만에 불러들인 이유는 정확히 하나였습니다. 리설주 감시였어요. 이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어요.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어요.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말로 김정은이 자신의 아내를 감시했나요? 제가 직접 본 감시 지시서가 있었어요. 리설주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제목의 극비 문서였거든요. 김평일이 30년간 체코에서 쌓은 첩보 기술을 총동원해서 리설주를 감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감시 항목들이었어요. 리설주가 중국과 연락하는 것, 김주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 김여정과 만나는 것,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체크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BBC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김평일은 정말로 그런 감시를 했나요? 네,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김평일이 리설주의 차량에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봤고, 개인 서재에 도청 장치를 숨기는 것도 봤어요. 30년간 체코에서 익힌 첩보 기술을 총동원했거든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리설주가 이미 그 감시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평일을 역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NHK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현재 김씨 일가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히 분열됐어요. 김평일 리설주의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고 김정은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김여정은 중간에서 어떤 편을 들지 고민하고 있고 김주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특히 리설주가 김정은 몰래 김주애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북한 사대 세습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국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이런 내부 분열이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김씨 일가의 단합이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인데 그 단합이 깨지고 있어요. 김평일의 귀국으로 시작된 이 가족 내 첩보전은 북한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특히 리설주가 중국과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건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김정은이 이를 견제하려고 김평일을 동원한 거겠지만 오히려 가족 분열만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 무서운 비밀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김평일과 리설주, 그리고 김정은이 이 폭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한에 남은 동료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현재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28년간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매일 북한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김평일과 리설주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온 후로도 그들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김여정이 다시 공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리설주와 김평일의 대립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똑똑한 선택이죠. 김주애도 계속해서 김정은과 함께 공개 행사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어린 후계자가 가족 내 권력 게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김평일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그 말입니다. 성혁아, 북한에서는 가족도 권력 앞에서는 언제든 적이 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 지금 김씨 일가의 상황을 보면서 실감하고 있어요. 김일성이 형들을 숙청했듯이, 김정일이 경쟁자들을 제거했듯이, 김정은이 장성택과 김정남을 처리했듯이 이제는 김평일과 리설주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냉혹한 권력 투쟁. 이것이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쿠바에 남겨둔 동료들이 걱정돼요. 제가 탈북한 후 그들도 의심받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김평일의 리설주 감시 작전. 이건 단순한 가족 내 불화가 아니에요. 북한 체제의 근본적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배신할 수 있다는 북한 권력층의 무서운 현실. 이걸 세계가 알아야 해요. 김정은이 30년 만에 김평일을 불러들인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가족 내 첩보전. 이 모든 게 북한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김씨 일가에서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김평일과 리설주의 대립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김정은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정말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시점이에요. 제가 목격한 이 무서운 진실이 북한 변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요. 김씨 일가의 내부 분열이 결국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북한의 진실을 밝히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평일의 30년 만의 귀국, 그 뒤에 숨겨진 리설주 감시 작전의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북한 권력층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와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